자, 겨울 나들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하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어머나 주인공 시점. 네. 나가 나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만 중요하지는 않죠. 구성을 보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죠. 애자식, 네, 죄송합니다. 액자식 구성. 두 이야기가 외화, 내화, 겉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겉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고, 속의 이야기는 뭐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여관집 주인 아줌마와 그 노파의 이야기. 배경은 시대적 배경 언제입니까? 6.25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현대 상황이고 내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6.25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 핵심이고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전쟁이 개인에게 가하는 어떤 폭력, 이 폭력 그리고 그것의 비극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의 소중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이 개인에게 가는 폭력 어떤 폭력을 가하고 그것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가족애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만 더. 그리고 여로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액자식 구성. 여로형 구조다. 여로형 구조가 뭐예요? 여행을 다니는데 그 여행의 과정이 소설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소설을 이제 여로형 구조, 뭐 여로형 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목이 겨울 나들이니까 이제 어디를 나들이를 다녀오셨나 보지? 자, 앞부분보다는 이제 뒷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빠르게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띄엄띄엄 읽을 거니까요. 전체 내용은 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1인칭이죠? 온천물에 물을 담그고 기분 좋아하기 전에 이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작 이런 주접스러운 생각부터 했다. 이류여관 특실의 평범한 타일 욕조에 달린 냉수 온수 두 개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여느 허름한 목욕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관 특실인데 뭐 여관이니까 그렇게 막 세련되고 예쁘고 그러진 않겠죠.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더운 물이 수돗물 데운 게 아니고 땅에서 솟은 진짜 온천물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 말이다. 뭐 그렇긴 합니다. 꼭 온천물에 몸을 담가야 할 만한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오. 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대로에 온천물의 효험 따위를 믿어온 바도 없거늘 나는 그런 트집이라도 잡아 나를 더더욱 처량하게 만들고 싶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분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싫은 거죠. 모든 게 막 짜증나고 그런 상태인 거죠. 처음부터 재미있으려고 시작한 여행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어긋난 데서 시작된 여행인 거 보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여행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딸이랑 그 남편한테 삐져서죠. 어떻게 보면 삐져서 소외감을 느껴서 소외감과 우울함 뭐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홧김에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답답해서. 끝내 어긋나 종당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라 뭐 이런 심보였다. 나의 이제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나를 보시면 상업적으로 나뉘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을 소개하고 있죠.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어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곤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네요.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딸.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저기는 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놀란 이유는 뭐예요? 남편은 뭘 잘 그려? 예, 뭐 동화화라 단순화하는 풍경 이런 동화하는 풍경 이런 풍경이나 동물을 그리지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딸을 그리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는 이거네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르게 그린 거예요.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동화화해서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예쁘게 꾸며서. 근데 이 인물화를 그리는 것도 놀라운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더라.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체크해야 되겠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자, 나의 정서입니다.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사진 아시죠? 사람 죽으면 사진 찍는 거.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이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사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기분 나쁩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네요. 남편이 그리는 딸의 인물화를 보면서 혐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는 이 앞부분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와.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스토리상. 달을 봅니다. 출가해서 3년째 갓돌 지난 처대를 두고 있는 딸은 결혼했네요. 딸이.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 한 게. 이거네요. 그죠?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남편이 딸을 보면서 예전 아내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제 동생은 아빠를 닮았던데. 아무튼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래요.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내가 더 어려요. 하지만 그 여자는 어릴 때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라기보다 젊을 때 헤어졌으니까 나는 옆에서 어쨌든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은 나이를 안 먹으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질투를 느끼고 있죠? 십자, 질투가 독사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질투. 화자란다. 서술자, 나의 심리입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지금 가서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이제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죠? 나는 점잖고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뜻이에요.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태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역시 나의 심리. 사노라고 열심히 살았건만
이북에 노부모와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업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 누굽니까? 네, 남편이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남편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남편입니다. 불쌍히 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어린 것에 군기를 닦아내고, 군기라는 거는 이제 궁색한 기운.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예. 어때요? 남자들은 잘 못 챙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라비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는 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엄마 없는 그런 기운이 있었겠죠. 그것을 내가 닦아냈다 이거죠. 예. 호라비는 남편을 뜻하는 거고 어미 없는 어린 것은 딸을 뜻하는 거겠죠. 군기를 닦아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느껴졌다.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속상한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헐헐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로 이제 어떤 남편이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남편이 진짜 그 옛 부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그렸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이제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남편의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면, 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했더니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남편이 놀라다 못해 신기했다. 이 겨울에 요 며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득 아틀리아의 창을 통해 해골 같은 가로수와 인적이 드뭇한 얼어붙은 보도가 내려다보다. 지금도 분위기 보세요. 예. 분위기가 어때요? 삭막하죠? 나는 이런 을씨년스러운, 삭막하다 뭐 이런 거 이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데, 을씨년스러운 도시의 겨울 풍경에 느닷없이 뭉클한 감동을 맛보았다.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심정과 이 을씨년스러운 배경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인 거지, 막, 아,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아, 나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저럴까? 뭐 이런 식. 그래서 이제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냥 투정처럼 해본 여행 소리가 비로소 현실감을 갖고 다가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인데, 진짜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당장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서울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남편 곁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하는 이보다는 여태껏 악착같이 집착했던 내가 이룩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훨훨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태껏 악착같이 집착했던 삶은 뭐예요? 밑에 나오지만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한 삶을 좀 소홀하게 해버리고 싶은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이딴 삶 내가 버려주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여태껏 산 게 말짱 헛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르쳐준 게 바깥의 황량한 겨울 날씨였던 것처럼 나는 무턱대고 어느 먼 곳의 겨울 풍경에 그리움을 느꼈다. 나는 남편과 딸이 의아해하건 놀라하건 상관하지 않고 당장 떠나겠다고 붙였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것은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죠. 그쵸? 그냥 뭔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센치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성이 터지다 보니까 그냥 혼자 떠나서 이렇게 궁상 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125쪽입니다. 당신이 히스테리 부릴 때가 다 있으니 원. 남편은 그 정도로 날 이해하고 제법 두둑한 여비를 주며 겨울이니 온천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했다.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소중했던 것만큼이나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던져놓고 보는 심리로 나는 남편 곁을 떠났다. 교통이 편한 대로 온양으로 왔다. 온양 온천이 유명하죠. 고속버스에서 낯선 거리에 내리자마자 추위와 고독감이 엄습했다. 추위와 고독감. 심리죠.
눈앞의 풍경에 울먹울먹 낯가림을 했다. 훨훨 자유롭다는 기분조차 이 온천장 거리만큼이나 생소하고 싫었다. 그런 기분에 도저히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왔는데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중에도 몸만 떠나왔다 뿐 마음은 오랫동안 몸에 밴 내 나름의 생활의 관습에 얽매인 나를 발견하고 고소를 머금었다. 고소는 쓴웃음입니다. 쓴웃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어떻게 행동을 하다가 말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짓게 하는 거, 쓴웃음을 짓는 거죠.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돼 있는데 두둑한 여비를 갖고도 관광호텔 앞까지 갔다간 돌아서서 허름한 이류여관을 찾고 참기름 살 때의 버릇으로 온천물이 진짠가 가짠가를 의심하고 여관비에서 목욕값이라도 뺄 양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목욕을 또 하고 또 했다. 다음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빈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부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검소와 절약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간의 사치도 불편한 거죠. 예, 약간의 사치도 불편한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참, 난 또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쓴웃음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실상은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 게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이제 뭐냐면 집을 떠나니까 좀 어색한 거죠. 네, 어색하고 그런 집을 떠난 삶에 좀 적응을 못하는 자기 자신이 슬픈 거예요. 아, 나는 너무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구나. 네. 좀 안타깝고 서럽고 그 또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게 나는 집안에 익숙해져 있고 딸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서러움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이 오늘 떠날 거냐 하루 더 묵을 거냐를 물어왔다. 하루 더 묵겠다면 소년이 나를 불쌍해할 것 같아 곧 떠나겠다고 했다. 왜냐면 내가 별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와서 괜히 여관에서 이틀씩 자고 관광을 온 것도 아니고 좀 남들 보기에 민망하죠. 그래서 근데 남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격지심이겠죠. 조그만 여행 가방을 챙겨가지고 거리로 나온 나는 여관에서 소년에게 집에서 남편과 딸에게 쫓겨난 것처럼 느꼈다. 뭘 쫓겨나? 자기가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고장도 혹독한 추위는 서울과 마찬가지였다.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과 매운 바람은 여태껏 산 게 말짱 헛산 것 같은 험한 감을 쓰디쓰게 되새김질하기에 아주 알맞았다. 온천장 거리는 손바닥만 했다. 조그매요. 10번을 넘어 돌아도 1시간도 안 걸렸다. 관광호텔 커피숍에 들려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남편에게 관광호텔에서 묵은 척하려면 그곳 내부 사정을 좀 알아두어야겠기에 그렇게 했다. 치밀합니다. 그죠? 네. 호텔 건너편에 차부가 보였다. 차부는 이제 뭐라 그래요? 버스들 집이죠. 예? 버스들의 종착지. 예. 차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죠. 차 타는데 생소한 이름의 행선지를 써붙인 고물 버스들이 지친 듯 부르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뭐 이건 이제 의인화 쓰인 건 아시겠죠? 예. 버스들이 부르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아무나 붙들고 이 근처에 어디 구경할 만한 명승고적이 없냐고 물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던 버스에서 차장이 뛰어내리더니 미처 내가 뭘 할 새도 없이 나를 자기 버스에 짐짝처럼 쓸어 넣었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버스에 탔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되게 허당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 근처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차장이 내려가지고 타세요 막 그런 거죠. 나는 네 뭐 이러면서 그냥 탄 거예요. 돈도 내고. 허당이야 허당. 내부는 손님이 여다문도 안 돼서 횡했다. 비닐 시트가 빙판처럼 찼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 버스가 속력을 내자 나는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가다가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뭐죠 이건? 내가 언제 저더러 호수까지 데려다 달랬던 것처럼 차장은 당당했다. 호수? 네, 호수요. 이 근처에서 경치 좋은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들 오면 다 거기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갈 거 아니냐. 겨울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5분도 안 돼서 차장은 나에게 버스값을 재촉하더니 호수 다 왔다고 나를 밀어냈다. 과연 호수는 있었다. 낮고 헐벗은 산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호수는 찌푸린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암울하고 불투명해 보였다. 벼랑간 호수의 빙판을 핥으며 휘몰아쳐온 암상스러운 바람이 모진 채찍처럼 뺨을 때렸다. 나는 황급히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 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다음 정거장을 향해 흙먼지만 남기고 떠난 뒤였다. 심한 낭패감으로 울상이 된 채 우선 모진 바람을 피해 호숫가의 상지대로 뛰어들었다. 상지대는 뜻 나와 있는데 상가예요. 그 상가지대. 그러니까 상가들 모여 있는데 겨울이 아닌 철엔 호경지를 누렸던 듯 무슨 유원지라는 간판이 상지대 입구 아치형의 무늬에 제법 크고 높게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당도 다방도 잡화상도 선물가게도 빈 지문을 굳게 닫아 인기척이라고는 없는데 퇴색한 간판들만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럽게 덜컹대 황량한 느낌을 한층 더했다. 노천 탁구장의 탁구대엔 언제적 내리는지 녹지도 않고 먼지만 첩첩이 뒤집어 쓰고 있어 흡사 더러운 혼이불을 펼쳐놓은 것처럼 궁상스러워 보였다. 인기척에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막막해 이게 꿈이었으면 했다. 상지대를 한 바퀴 돌자 다시 눈앞에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졌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엔 배를 띄울 수도 없지만 몸을 던져 빠져 죽을 수도 없겠거니 싶자 그게 조금도 다행스럽지 않고 두렵게 여겨졌다. 뭔가 지금 이제 계속 마음에 안 들었죠. 기분도 안 좋고 했는데 어떻게 또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호수도 황량하고 뭔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28쪽이네요.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 들었다.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대문간엔 연탄재가 쌓여있고 앞마당 빨랫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당 있는 집에 잘 안 살아보셔가지고 보통 이제 아파트 사시니까 근데 이제 빨래는 마당에 넣는 거거든요. 베란다에 넣는 게 아니고 마당에 넣는 거예요. 마당에 넣으면 이제 어는 거죠. 널어놓은 채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정서. 인물의 심리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변하는 정서, 심리들을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 있어요? 너무 춥죠?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방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우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어보더니 따뜻하긴 한데 외풍이 새어서 어쩌나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되레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며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추워 보입니다. 얼어붙었죠.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그러더니 친동기간처럼 형제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 방들이 있는 거고 안채는 자기들 사는 집이죠. 자기들 사는 집으로 자기를 이끌고 간 거예요. 난로가 있는데도 삥 둘러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의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있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미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젓는 겁니다. 습관처럼 자동으로 젓는 거예요. 나는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멈칫댔다. 그렇죠. 여러분도 누굴 봤는데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 어때요? 에이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자, 관계가 나오죠. 우리 시어머니예요.
줄 쳐야 되겠죠.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겐 손님이에요. 하도 추워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의 인사소개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했사왔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뭐가 쓰였니? 묘사가 쓰였죠? 네, 묘사.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저러다가 머지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멋지는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데도 우선 한잠 자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같은 잠이 덮쳐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추위에서 막 돌아다녔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노곤하겠어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에서 한잠 잘까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이나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나절에 2차례 저녁 나절에 2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나절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이나 있을걸요? 그리고 저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뿐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까지 밥 한 상 팔아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실대나 싶어 속으로 측은했다. 이거는 뭐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측은했다니까 이제 뭐 그냥 약간 짠한 거죠. 예. 손님이 그렇게 없나? 예. 뭐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지. 못마땅해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손님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우다 포대기만 하나 덮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깨어나자마자 벌써 깼죠? 웬일인지 도리질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손님, 아직도 주무세요? 시작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서 저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건 그냥 그 정도로 반가워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이나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묵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자, 심리.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그래서 국만 홀짝홀짝 먹는 거죠. 묵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묵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원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벌써 먹은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라고 했더니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와우. 와우. 예. 25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뭔가 평범하진 않죠?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요.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궁금하죠? 네. 물론 니는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자, 그 다음 보시면 131쪽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고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죠? 고부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내화입니다. 내화. 액자식 구성에서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녀의 어머니는, 자, 시어머니. 자, 그녀는 아주머니고, 시어머니는 그 노파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근데 건강이 나쁠 때 더 힘들게 하면 더 힘들 텐데. 뭐 아무튼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라기라도 하듯이 죽자꾸나 돌이 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여기 지금 보시면 흔든다죠. 그죠? 흔든다고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앞에서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는 흔든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이야기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술을 하는 것처럼 약간 말투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긁어모아 한약도 써봤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받아봤지만 허사였다.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6.25 전쟁 중에 발작한 증세였다. 6.25 전쟁 밑에 나옵니다만 나와 아주머니의 삶에 상흔을 남긴 배경입니다. 발작한 증세였다.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의 내용은 두 가지다. 그래서 전쟁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 그 원인이 되는 것, 바로 이 6.25 전쟁입니다. 전쟁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새로 득세한 패라는 게 인민군, 북한군이에요. 얘네가 이제 이 마을을 점령을 한 거죠. 근데 인민군이 그 당시에 마을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을의 어떤 뭐 면장, 뭐 이장, 그 다음에 부자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 인민재판을 벌여요. 그래서 총살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의 젊은 애들을 뽑아서 어떤 직책을 주고 마을을 어떤 관장하게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가진 자를 싫어하거든요. 가진 자는 적이에요. 그래서 면장이니까 죽을 수도 있죠. 잡히면.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문단.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기에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이것도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소설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다른 소설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하던 새끼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공산군한테 가서 제가 공산군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 그게 반동이에요. 그래서 반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 반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어떤 모함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공산주의에 나쁘게 말한다. 공산주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고문당하고 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비린내라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서 자 이게 이제 시어머니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직접 제시. 서술자가 판단해서 제시하는 걸 직접 제시라고 하고 행동이나 말을 통해 제시하면 독자가 그걸 판단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고지식하고
착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실토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쌤을 익혀주듯 구구단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이런 뜻이죠.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전쟁 나던 날,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 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 댁 식구들이나 작은 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들어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왜인지 아시겠죠? 네? 시어머니가 왜 이 몰라요가 몸에 배게 됐는지 대충 이제 그 배경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요런 게 간접 제시예요. 아까 얘기했던 직접 제시와는 다른 간접 제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행동이 나오죠. 덜을 보면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신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수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봉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 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못 믿는 거죠.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부터 세도를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난한 집에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직책을 맡긴다고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부터 세도를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왜? 얘네는 당연히 후퇴하면서 같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기 때 꽂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인공기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면 북한군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군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북한군과 걔네를 따르던 청년들은 이제 북한으로 가버렸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는 인민군이 오고 하루는 국군이 오고 이러기도 했어요. 낮에는 국군이 오고 밤에는 인민군이 오고 이러기도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소설에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잘못 노리면 죽는 거죠.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 새끼가 문제야. 항상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대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자, 찢어지는 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요? 달려가 보게 되겠죠. 그죠? 니네도 집에 있는데 엄마가 막 비명 지르면 달려가 보실 거죠. 소름이 쫓기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저만치 뒷감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남편을 잡으러 온 사람은 아니에요. 남편을 잡으러 온 건 아니고 얘네는 숨어있던 애들. 이걸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인민군들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미처 후퇴를 못한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은 산에 숨어있다가 이제 그 국군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을에 내려와서 먹을 거 털어가고 뭐 이랬습니다. 걔네 일 거예요 아마. 근데 밑에 보시면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할 작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시어머니가 어때요? 소심한 사람이잖아. 총을 받잖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싶게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그러니까 이것도 놀란 거예요. 폐잔병들도 놀란 거죠. 왜? 남자가 나타나잖아. 예. 그래서 깜짝 놀란 것도 있고 이제 뭐 어떤 반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쏴버린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찰나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방심한 것도 있고 인민군이 물러갔다는 생각에 방심한 것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달려나갔던 건데 그것 때문에 총을 맞아서 남편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그죠?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죠. 그 다음 뭐를 보시면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감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는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방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자, 뭐 때문이에요? 아들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충격, 그죠? 이것 때문에 도리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자, 여기까지 고부 이야기가 끝이 났죠? 이제 내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현재로 왔어요.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떻게요? 여기서 당신은 3인칭 극존칭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뺀 나머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임의로는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는 못하시고 그러니까 도리질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얼마나 힘드시겠냐.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하게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대사업의 의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리질을 하는 거. 물론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이제 이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도리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대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사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죠. 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 더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의 대사업의 의미와 위에서 대사업의 의미가 다르죠? 네. 이건 시어머니를 모시는 얘기고 왜 이래?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자, 그 다음 134쪽입니다. 점심값과 방값이 도합 800원이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800원일까? 6.25가 끝나고 지금 25년 동안 도리질을 했다고 했으니까 6.25가 50년이고 그럼 25년이면 75년 그쵸? 53년에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한 78년 한 80년 전후 정도 될 텐데 1980년 800원이래요.
그때는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했을 수 있죠.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80년에 태어났는데 85년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5살 6살 때 새우깡이 100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점심값과 반값이 800원 뭐 그 정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새우깡이 한 1,500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값이 보통 한 5,000원, 6,000원 정도? 예. 여관이면 여관 밥값은 요새 한 10,000원 할 텐데.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800원, 그럼 8,000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점심값이랑 반값이 800원이야? 좀 싸긴 싸네요. 나는 1,000원을 주며 그냥 넣어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이제 저자세인 거예요.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1,000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렇죠. 예,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굴하게 구니까 좀 안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러고도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걷돌아 더 보기 흉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주머니의 이 비굴한 태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걷돌아 흉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장사 뭐 팔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이면 비굴이 몸에 배어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해. 그럼 이건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고자 이 앞에 뭐 이렇게 어색했다, 뭐 비굴했다, 막 이런 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의 세 번째 줄 보면 이걸로 노자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지는 이 추운 날 지금 여행 왔으면서 그것도 이 호수에 바람 엄청 불거든요. 겨울에. 나는 나중에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갑자기 남편이 나를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이 아주머니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거기다가 처음 볼 때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처음 볼 때부터. 근데 이제 이 할머니와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운 날 서울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 추운 날 왜 서울을 가요?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남편이 내가 여행 가겠다고 했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남편을 이해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 우리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에 옆에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그렇지만 지금 겨울방학 중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마다 가르치고 있어서 못 내려오죠. 여기서 내가 제학비쯤은 실컷 벌 수 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런답니다. 겨울 동안만 여기가 이렇게 쓸쓸하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 장사도 꽤 괜찮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관광철에 공일이라도 휴일입니다. 공일은 휴일. 옛날에는 이제 공일이라고 많이 했어요. 공일이라도 낀 날은 방이 모자라 법석인걸요. 뭐 놀러를 많이 올 테니까요. 새학기 등록금이랑 하숙비까지 다 해서 꽁꽁 뭉쳐 놓았답니다. 겨울날 양식이랑 밑반찬도 넉넉하고요. 딴 영업집들은 이렇게 벌어놓으면 겨울엔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쉬죠. 우린 여인숙이고 또 여기가 살림집이기도 해서지만 늘 한두 방쯤 불을 떼놓고 손님을 기다리죠. 돈 벌자고가 아니에요. 가끔 손님처럼 멋모르고 호숫가를 찾는 이에게 더운 방을 내드리는 게 그저 좋아서죠. 정말이에요. 그럴 땐 돈 생각 같은 건 정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몇 푼 주시고 가면 어머님 고기라도 사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 계산부터 칩칩하게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손님이 안 드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모르겠어요. 손님 고마워요. 자,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아주머니의 그런 태도를 비굴하게 봤어요. 아유, 이거 얼마나 남겨먹는다고, 저거 판다고 저렇게 나한테 비굴하게 인사를 몇 번씩 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응? 정말 고마웠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정말 막 좀 이렇게 사정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운 나머지, 막 손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거지. 진심은, 이 아주머니의 진심은 그랬던 건데, 나는 그걸 이제 비굴하게 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서는 순간 오해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하나는 이 아주머니가 너무 비굴하다, 이런 오해. 또 하나는 저 할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나,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 오해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엔 굽실대는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굽실대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어제 글쎄 서울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군요. 평소 품행이 허락한 학생 같으면, 그러니까 양아치요. 맨날 놀고 다니고 이런 애 같으면 이만 일로 고자질 같은 건 안 하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던지라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올라와 수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사연이었어요. 하숙집 아줌마도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럴 학생이 아닌데 왜 집에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좀 걱정이 되죠. 일주일 동안이나 안 들어왔으니까 옷이라도 와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보시면, 허락한 학생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머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왜 또 옛날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그러니까 이건 괜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주접을 다 떨다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미신이라뇨?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네.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죠. 학비랑 이런 것도 다 마련해놨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절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손님이 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네.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에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미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반겼던 거네요. 그쵸? 돈이 들어와서 반겼던 게 아니야. 그 800원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되어주신 거죠. 이래서 나에게 유난히 고마워하며 굽실거렸던 거네요. 정말 고마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136쪽입니다.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찡했다. 나의 심리 변화입니다. 체크하세요.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 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네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나도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네요. 원래는 더 있다 가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고 처음 묵었던 그 방에서 하루 더 묵고 싶었는데 묵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나온 거였잖아요. 그쵸? 거를 보면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두 가지다. 첫째는 전쟁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 그거는 누굴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 노파. 예. 왜 이래. 이게 안 되네. 자, 뭐 박스를 치죠, 뭐. 그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게 어렵네요. 예. 자, 참 어렵게 했네. 지우자. 여러분 이거 줄 치세요. 아시겠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에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도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자, 어머니 걱정할까봐 이제 거짓말하죠.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살살려 흔들었다. 나에겐 그 도리질이 몰라요가 아니라 며느라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제 여기를 봐봐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진짜 예언하는데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어떤 사람 하나 떠올라요. 이 부분을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 노파는 태식이한테 어떤 일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누구 딱 하나 떠올라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사람. 에? 찔리시나요? 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죠? 지금 노파는 당연히 아주머니가 왜 서울 가는지 모릅니다. 태식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이 노파는 그냥 평소대로 도리도리 하고 있을 뿐이죠. 다만 나가 이걸 볼 때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글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글을 읽는 연습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예? 큰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소설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찔리시는 분들, 그렇게 해석하셨던 분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읽는 연습, 소설 좀 많이 특히 소설을 좀 많이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절대. 자, 그 다음 보시죠.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그쵸?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남남이잖아. 사실 이 여자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어머니로 모시게 된 거지. 그 전까진 남남이었죠. 이혼하고 나면 사실 시어머니는 남남인 거잖아요. 그쵸? 남편은 예전에 죽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도 25년 동안을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 왜 대사업의 동업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대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할머니의 대사업 그리고 아주머니의 대사업.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대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도 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이 흐르는 그 무엇,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직접 내 손으로 맷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실 나가 지금 여행을 온 이유가 뭐였어요? 남편과 딸이 나를 소외시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 겨울에 여행을 서울을 가시게요?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남편이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가족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도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끈끈한 이 사랑을 나도 좀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위에 내 손도 얹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뭐였는데? 남편과 딸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꼈죠. 사는 게 다 의미 없다. 이 사람은 호수에서 뭐 느꼈어요? 허망하다. 지금 계속 막 허망함을 느껴왔었는데 이 가족애를 느끼는 순간, 가족애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다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결국은 이제 손을 잡았네요.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어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 않았어. 암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역시 이것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노파의 도리지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죄송해요. 화가 나네.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느꼈어?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심리 변화가 전체적으로 드러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해석.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 전쟁의 폭력성. 그러니까 사실은 노파가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 노파의 도리질이죠. 노파의 도리질. 너네 평생을 도리질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폭력이고. 또, 그 아주머니에게는 어때요? 남편의 죽음. 사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남편 죽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돈 벌어서. 거기다 아들까지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죠. 그러한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족애. 그래서 이 할머니를 대하는 아주머니의 태도에서도 가족애가 느껴지는 거고 또 남편이 나에게 하는 행동. 그죠? 아까 겨울에 여행 간다고 했던 그 남편의 말 거기서 느껴지는 가족애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앞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123쪽 보면 과거 회상을 통한 사건 전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류 여관에 묵으면서 뭐 이게 진짜 온천물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현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 회상. 그 회상을 통한 사건 전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지가 나타나죠. 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지. 남편과 딸에게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 쪽 보시면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관물에 온천물이라고 하는 그 여관에서 이제 씻고 있고 이 상황에서 심리 상태 어때요? 우울하죠?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딸의 인물을 그리는 모습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남편과 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역시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허망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허망해요? 남편과 딸이 나를 소외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난 배신감을 느꼈고 남편이 전철을 그리워하고 있다. 딸이 전철을 닮아서.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혐오감, 소외감, 배신감 느끼면서 허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허망함이 겨울 풍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해골 같은 가로수와 얼어붙은 도로,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쪽 126쪽 보니까 서울과 여행지에서의 나의 심정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쪽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자연적 배경. 이건 이제 아까 서울에서의 배경도 똑같았죠. 황량했고 추웠고 해골 같았다 그런 거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 그리고 매운 바람 이런 것들이 여전히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 호수에 가게 된 이유도 호구죠. 버스 차장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이제 타라고 했더니 나는 또 뭣도 모르고 타요. 그러면서 호수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연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연히 갔던 곳에서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죠. 호수의 분위기 황량합니다. 계속 황량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형 소설. 여러형 소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형 소설이라는 것은 여행 과정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행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거기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9쪽 넘어가고 130쪽. 자, 새로운 사건의 전개. 이제 아주머니와 노파를 만났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파의 도리질 이유를 물었는데 굉장히 여기서 거대한 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물어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왜 저러세요? 무슨 병 있으시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이유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의 성격. 자, 밑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간접 제시. 그 다음에 직접 제시. 뭐라 그랬어요? 직접 제시는 뭐라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성격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성격의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 제시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제시해요. 그러면 독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간접 제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제시해서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을 간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성격을 제시하는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그거 예로 드는데 종인이가 그 집 밥 사줬다. 종인이가 그 집 밥을 사준 거예요. 어때요? 행동만 제시했죠. 그럼 그걸 읽는 독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 새끼 착하구나.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종인이는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서술자가 판단하여 제시하는 걸 직접 제시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노파의 외양 묘사. 여기서 이제 요거 하셔야 되는데 우아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묘사를 통해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묘사가 쓰였다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렇게 신비하게 표현을 했는가?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 이거는 사실 여기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계속 나오죠. 뒤에 가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처음엔 나를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보시면 133쪽이네요. 자, 시어머니가 도리질을 하게 된 이유 나왔네요. 그렇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충격. 아까 나와 있었죠? 아들이라고 쓸게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 경험과 죄책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아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아들을 살릴 수도 뭐 안 죽었겠죠. 예, 그런 죄책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사업의 의미,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체크를 해두세요. 대사업의 의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의 대사업과 아주머니의 입장에서의 대사업. 그런데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여기서 나요. 여행 온 사람,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옵니다. 이것도 나와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6.25 전쟁이 나와 아주머니의 삶에 미친 영향과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큽니다만 나에게 미치는 영향 뭐예요? 남편을 만나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나에게 미치는 영향보단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 때문에 부모님과 부인을 두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딸만 데리고 이제 월남을 한 거죠. 나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 전처를 그리워한다는 의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나에게 뭐 영향을 주긴 준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남편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학습 활동에서 이거에 좀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는 두셔라. 아시겠죠?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꼭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어머니도 도리도리병을 앓게 됐고, 그죠? 그런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사실 이거예요. 남편이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 간접적인 영향이긴 합니다만 더 큰 영향은 사실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작가는 밑에 보시면 작가는 6.25 전쟁을 매개로 두 인물의 삶을 연결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가족애와 인간애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약간 욕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어거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지금 이 악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미를 어거지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 교과서를 만든 분이 어거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에 미친 영향 이런 걸 좀 어거지로 갖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화가 나네요. 그러나 니네는 알고 있어야겠죠. 시험에 나올 테니까. 아시겠죠? 알아는 두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5쪽이네요. 자, 나의 내적 갈등 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원래 소설은 갈등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고조가 되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가 아주머니에게 한 말. 자, 나가 아주머니에게 한 이 말. 이 추운 날 왜 서울 가요? 라는 이 말은 아주머니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겨울에 혼자 여행을? 이라는 말이 남편이 배신감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쵸? 그래서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뭐 다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이제 아주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자, 미신의 내용. 이게 진짜 참 짠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뭐였어요? 여기서 미신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 손님이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이었으면 이런 미신은 의미가 없어요. 왜? 뭐 손님 워낙 많이 오는 계절이니까. 근데 이 겨울에 손님이 올 리가 없거든요. 손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다는 건 행운이잖아요. 나에게 행운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신을 만들었던 건데 그 미신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굴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겠구나. 그래서 아주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됐죠? 미신의 내용도 나오네요. 이 미신의 내용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6조 사건에 따른 나의 치유 과정과 깨달음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파의 왜 이래? 노파니까 놀이질이냐?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해석. 이거는 나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결국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제 뭐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포갠 행위를 통해서는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리라 라는 결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그 고부의 모습에서 자신을 동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얻는 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고부에 대한 응원, 그죠? 뭐에 대한? 대사업에 대한 응원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학습 활동을 좀 보죠. 138조.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줄거리를 정리해보자. 정리하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중요하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심리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나의 이야기와 고부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겹쳐 있죠. 그죠? 무슨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인데 지금 여기서 액자식 구성 얘기를 안 하네요. 만약에 학교에서 액자식 구성 얘기를 하면 액자식 구성을 알아두시되, 여기서 굳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액자식 구성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액자식 구성 여부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저는 아까 이제 이게 어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도 저는 어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아니 솔직히 이게 어떻게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죠 이게? 6.25 전쟁 때문에 나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라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수업하기 참 힘든데. 에휴, 뭐 저 내신이니까. 자, 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놓고 왔고, 그로 인해서 나가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이런 맥락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을 잃게 된 게 전쟁 때문이죠. 그렇죠? 또 시어머니를 이제 병을 앓게 한 것도 역시 6.25 전쟁이죠. 그래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된 것도 전쟁 때문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제 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전쟁으로 어떤 공통점으로 묶어서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3번이네요. 그게 작가의 개성이다. 자, 봐봐요. 제가 이게 다른 거였으면 그냥 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근데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굳이 하냐면 이 단원 자체가 작가의 개성이에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작가의 개성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성을 이야기하는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나올 거거든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학습 목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시험에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 이것을 소설의 구성 방식을 통해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작가의 개성이니까 제가 욕을 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꼭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다음은 이소설의 작가가 쓴 수필입니다. 다음 수필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 또 나왔죠? 작가의 개성을 겨울나들이와 연관지어 이해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작품을 했으면, 지금 이 수필을 학교에서 했으면 보시고요. 안 했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볼 거예요. 왜? 작가의 개성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도 수필 자체의 내용보다 뭐가 중요해요? 작가의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의 갈래가 뭐예요? 바로 수필이죠. 아우, 정말 수필입니다. 수필이에요. 체크하셔야 돼요. 수필. 그래서 이제 수필을 제시를 해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작가의 개성이 어디에 드러나냐? 여기에 드러납니다. 어디요?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니? 네. 자, 내용을 한번 빠르게 볼게요. 올겨울은 눈이 많은데 추위도 대단했다. 우리 집처럼 방이 여러 개고 방마다 연탄을 떼는 집에선 매일매일 배출해내는 연탄재도 엄청나다. 만일 하루 걸러 청소부가 사흘이나 닷새쯤을 오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는 연탄재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청소부 아저씨는 어김없이 온다. 고맙게도. 그죠? 네, 이거예요. 청소부 아저씨는 어김없이 온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가 넘는다는 기상대 발표를 듣고 나서 아저씨의 손수레 바퀴가 언 땅을 덜커덕 구리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고맙고 안심될 때는 없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나는 청소부 아저씨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밖에.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 완만하게 경사가 진 비탈길은 동네 꼬마들에 의해 스키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죠. 저도 많이 탔거든요, 이거. 동네 꼬마들은 눈이 오면 스키장 갈 필요가 없어요. 새우깡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박스. 그런 거 가지고 놓으면 아주 잘 미끄러집니다. 거꾸로 여러분 겨울에 그런 박스가 길에 있으면 밟으면 거의 발라당이에요. 거의 페이스북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발라당이야. 그러니까 밟으시면 안 돼요. 스키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위험한 눈길을 뚫고 손수레를 끌고 연탄재를 수거하러 오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같았다. 쌓이는 연탄재만큼의 우울과 근심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날 아침도 쓰레기통은 말끔히 비어 있었다. 왔다 간 거죠? 올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가끔 따스했고 이제 현재로 왔어요. 자주 우울했지만 어쩌다 행복하기도 했다. 계속 현재였구나. 계속 현재였네. 올겨울의 희망도 뭐니 해도 역시 봄이고 봄을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저기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봄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럼 뭘 깨달은 거죠?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쓰레기통을 치워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왜? 동네 꼬마들이 스키장을 만들어 놨거든. 저길 어떻게 올라오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아침도 쓰레기통이 말끔히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갑자기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래서 모든 걸 갑자기 믿게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태도가 작가의 개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니? 자, 그래서 작가의 개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쪽 나와 있네요. 예시 답안을 보시면 작가의 개성 어떻게 드러나느냐? 청소부 아저씨를 통해 믿음이 주는 인간적 교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봄의 순수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가의 가치관,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작가의 개성 뭐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적 교감의 소중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이 작가의 개성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그 작가의 개성이 아니야. 이거예요. 인간적 교감의 소중함이라는 이 작가의 개성을 바탕으로 겨울나들이의 나는 노파의 도리지를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파의 도리지를 처음 해석할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는데 뒤에 가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수필에 드러나는 걸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적 교감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알아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5번. 자, 이건 또 하나의 학습 목표인데 공감적 듣기예요. 공감적 듣기. 위에 이제 학습 목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활동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뭐 이제 앞에는 나의 어떤 생각이니까 넘어가고 속상한 얼굴로 속상한 일이 좀 있는데 헐헐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남편이 놀라다 못해 신기해했다. 이게 이제 공감적 듣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나와 남편이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감적 듣기로 인한 대화를 못한 거고요. 아시겠죠? 공감적 듣기로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 이제 생각을 해. 근데 뭐 뻔하죠.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뭐 정답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를 하면 뭐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겨울나들이 마치겠습니다.